저와 정원수 부국장이 외나무다리에서 만났습니다. 외나무다리에서 정원수 부국장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제가 외나무다리를 잘 건널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건데요. 오늘의 길잡이 정원수 부국장 모시고 한치 앞을 전망할 수 없는 법조계 이슈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드리는 중립기어 3부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 지금 시작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다시 조명하고 있는 사건인데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재판에서 굉장히 급반전이 있었잖아요. 수사에 급반전이 될 수 있는. 예, 네, 그 부분 예. 좀 설명 부탁드려요.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요. 네. 하나는 그 쌍방울 그룹의 전 회장 김성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달 11일 날 법정에서 정인 신분으로 네. 출석을 했습니다. 네. 거기서 그동안에 이제 김성태 회장이 이제 수사가 시작되니까 해외로 복귀했다가 맞아요. 태국에서. 올해 1월에, 네. 올해 1월에 귀국을 했죠. 귀국 직후에 검찰에서 진술을 했던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법정에서는 전혀 인정을 안 했습니다. 예. 법정 진술을 거부하고 네. 그런 상황인데 이달 11일 날 갑자기 그 증인으로 출석해서 네. 이화영 예 그분의 통보를 재판에서. 했는데 네. 그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을 법정에서 그대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크게 보면 이재명 그 대표 그러니까 방북비가 네. 300만 달러. 네. 그 외에 경기도 이제 지사 시절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외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 관련한 네. 500만 달러 등 800만 달러 대납을 했다. 이재명 대표가 알고 알았을 있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화영이 이재명 대표에게 당연히 보고했다고 말을 했다라고 하고,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부원장 있죠. 네. 부원장이 여러 가지로 고맙다는 취지로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네. 이렇게 크게 보면 한 세 가지 정도를 구체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정인 신분으로 나와서, 피고인 신분이 아니라 정인 신분으로 네. 나와서 위증을 하면 위증의 죄를 받잖아요. 위증죄로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건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그때 이후로 한 일주일 정도 지나서 19일 날 좀 반전이 있었는데 네. 그동안 그러니까 대북 송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일이다라고, 나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일관된 입장을 유지해왔던 게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평화부지사입니다. 예. 근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입장이 바뀌었다라는 보도가 나오기 네,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 쌍방울의 방북 추진 협조를 요청했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 네. 이런 취지로 검찰에서 진술을 했고 그걸 네. 검찰 조서에도 남겼다. 네. 라고 말한 게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네. 사실은 그 전날 18일 날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법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입장이 좀 바뀌었다는 걸 알렸습니다. 네. 그래서 일주일 상관으로 그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상당히 그렇죠. 중요한 두 명이, 변수가 예. 생겼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입장을 바꾼 이유가 뭔지 정말 궁금해요. 예, 뭐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데 네. 아마 두 분 다이겠죠. 김성태 전 회장이 법정 진술을 한 이유, 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가 또 태도를 뭔가 바꾼? 태도를 예. 바꾼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아마 크게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검찰이 그동안 확보한 증거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국정원 직원 재판이 있었어요. 네. 국정원 직원 재판이 있었는데 그건 다 비공개 신문했습니다. 근데 쌍방울이 북한 인사들 접촉할 때 국정원 직원들한테 네. 국정원 직원이 그 내용을 다 파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내용을 신문하는 과정에서 이게 계속 부인하는 게 맞나라는 네. 식의 뭔가 태도 변화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예상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럼 옥중 편지도 이슈가 됐습니다.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옥중에서 이제 편지를 보낸 건데요. 뭐 이 대표한테 사전 보고하지 않았다면서 쌍방울 방북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요청한 적도 없다. 뭐 이런 내용이라고 하던데 옥중 편지 내용 좀 살펴주세요. 저희가 CG로 준비를 했거든요. 이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 어떤 부분이죠? 예, 근데 저 옥중 편지가 이제 그 이화영 전 부지사가 태도를 바꿨다는 게 알려진 게 19일입니다. 네, 21일에 썼네요, 이거는. 이틀 뒤에 예. 공개가 됐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옥중 편지 자체는 자필입니다. 근데 내용은 보면
이재명 대표에게 방북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네. 또 자세히 보면 네. 좀 이상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옥중 편지 내용에 2019년 7월에 필리핀에서 네. 북한 관계자하고 김성태하고 같이 만났는데 네. 그 자리에 자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자리에서 이지사 방북 문제를 얘기했고 예. 북한 사람도 있고 김성태 전 회장도 있는 네. 자리에서 이재명 그리고 네. 동석했던 김성태 전 회장한테 이지사 방북 좀 신경 써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한 적은 있다. 네. 그 기존의 입장하고 약간 다르. 그쵸, 예. 기존에 아예 상관없다 그런 적 없다 전혀 관여한 이거였는데 적이 없다고 했는데 실제로 2019년 네, 북한에 가서 필리핀에서 7월에 필리핀에서 네. 국적 인사하고 김성태 전 회장이 있는 자리에서 이지사 방북건에 대해서 얘기를 꺼내고 협조 요청도 했다. 네, 비즈니스 라고, 얘기도 했다. 네. 얘기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네. 과연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네. 이화영 전 부지사가 법정에서 얘기를 할 거냐 이게 예. 상당히 좀 아. 관심을 끈다고 봅니다. 네. 사실 지금 이 시간에 경기 수원지법에서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재판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공판이 좀 중요하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이화영 전 부지사가 검찰에서 그 태도가 바뀐 네. 이전에 그러니까 19일 전. 이재명 대표한테 보고했다라는 네. 취지의 조서를 검찰에서 남겼습니다. 근데 지금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검찰 조서를 피고인이 법정에서 인정하지 않으면 네. 검찰 조서 자체가 휴지 조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공판 중심주의 그것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화영 전 부지사가 이런 내용을 어떻게 얘기를 할 것인가. 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오늘 재판 전에 검찰 쪽하고 이화영 전 부지사 변호인 간에 상당히 신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신문을 피고인 신문으로 할 거냐, 네. 정인 신문으로 할 거냐라는 게 상당히 있었는데 아까 김성태 전 회장 같은 경우는 정인 신문으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정인 신문으로 하면 위정을 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거죠. 근데 오늘 이 상황은 그러니까 정인 신문이 아니고 피고인 신문입니다. 네. 피고인 신문은 진실을 말하지 않아도 네. 처벌받지는 않습니다.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법상 권리이고 네. 그래서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좌우지간 이 피고인 신문으로 이제 하기로 정해졌고 네. 이 과정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어떻게 얘기하느냐 이게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사실 뭐 이화영 대표가 오늘 부인을 한다면 피의자 이제 신문에서 이제 부인을 한다면 이 대표 기소가 좀 어려울까요? 제가 봤을 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김성태 전 회장이 800만 달러를 북측에 보냈다라고 이미 법정에서까지 진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알고 있었을 것이다. 그다음에 이화영 전 부지사 이재명 대표는 보고했다. 이런 식의 진술이 다 있고 그 800만 달러를 자금을 어떻게 조성했는지가 나옵니다. 자기 돈도 아닙니다, 심지어. 빌려가지고 자금을 조성을 하고 그 돈을 어떻게 전달했다가 나옵니다. 그 직원들을 동원해서 돈을 이렇게 현금으로 나눠가지고 뭐 화장품 케이스에 넣고 해가지고 공항에서 화장실에서 다 받아가지고 전달했다. 이런 구체적인 전달 경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심지어 또 800만 달러, 500만 달러, 300만 달러에 대해서 북측 인사가 나 800만 달러 잘 받았다고 영수증까지 영수증 그거죠. 영수증까지 써가지고 그것도 검찰에 다 제출했습니다. 기본적으로 800만 달러의 자금을 조성하고 전달하고 그다음에 실제로 수령하고 이런 거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이 기본적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과정을 국정원 직원이 일일이 듣고 기록을 해가지고 상부에 보고한 보고서가 재판부가 다 갖고 있습니다. 재판부가 영장을 줘서 국정원 내부자를 다 가지고 확보하고 있고 그것도 법정 신문을 내서 그 직원이 들은 대로 보고서를 썼다고 증언을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점선으로 김성태 전 회장이 이런 이유로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했다라고 상당히 의심이 가는 여러 가지 점선은 어느 정도 보입니다. 근데 이제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직접적으로 진술하면 이 점선이 실선이 될 수 있겠죠. 예. 그게 아니긴 하지만 부인하더라도 결국은 속도의 문제이지 수사는 계속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한테 영장 청구 7말 8초 얘기 나오던데 예. 언제 할까요? 이재명 대표가 현직 국회의원 신분. 그쵸, 예. 현직 국회의원 신분은 회기 중에는 불체포특 예, 건이 있죠.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할 수 없다는 네. 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회기 중에는 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을 반드시 네. 거쳐야 됩니다. 표결 없이 영장 심사에 출석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다라는 네. 게 다수 의견이기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 번 더 했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번에 국회가 7월 29일인가 네. 국회가 비회기가 맞아요. 7월 29일에서 8월 15일까지 예, 그렇습니다. 그 1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가 회기가 휴회기. 예. 예, 쉬는 날입니다. 그래서 7월 29일부터 한 8월 중순까지 네. 정기국회 전까지 국회가 쉬는 날이기 때문에 네. 이때 검찰이 치면? 영장을 청구하면 네. 불체포특권이 국회 동의 없으니까. 없이도 예. 영장 심사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고 보고 실제로 검찰도 그걸 목표로 수사를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예. 이 대표 측에서도 지난번에 국회 그 연설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네, 맞아요. 얘기했기 때문에 비회기 중에 영장을 청구하면 자연스럽게 네. 영장 심사에 출석할 수 있기 네. 때문에 이 부분이 상당히 좀 네. 예상이 됩니다. 사실 민주당 일각에서 최근에 정당한 영장 청구라는 단어를 활용해가지고 뭐 구속 사유가 정당한지 판단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반쪽짜리 그 불체포특권 포기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1차 체포동의안 표결 당시에 민주당에서 최소 31명의 이탈표가 나오면서 개파 갈등이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헌정사상 첫 제1야당 대표의 영장심사가 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네. 있다고 보는데 결국은 과연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지 네. 그게 네. 연수가 좀 있기 때문에 왜요? 그러려면 네. 이재명 대표를 부르기 전에 아까 이 대북 성공을 경기도에서 관여한 이재명 대표 측근 두 명이 있습니다. 정진상 전 실장하고 김용 전 부원장. 부원장입니다. 먼저 불러야 됩니다. 네. 예, 정진상 전 실장은 보고를 경기도 간부로부터 받았다라는 진술이 이미 있고요. 김용 전 부원장은 고맙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네. 그분들의 진술을 먼저 받아야 되죠. 그 두 사람에 대한 조사가 네. 순행되어야지 이재명 대표를 부를 수 있고 네. 이재명 대표를 불러서 조사를 해야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 앞으로 한 2, 3주 동안에 그게 진행되면 영장을 청구할 수 있을 거고 네. 그게 안 된다면 일정이 뒤로 밀릴 가능성이 있다. 근데 이번에 영장 치면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만약 친다 하면? 비회기 중에 되면 영장 심사를 당연히 하고 받아야 그 되고, 결과 영장 심사는 아마 이것도 구속 영장 심사가 90년대에 생겼고 네. 제1야당 대표를 영장 네. 심사를 한 건 처음입니다. 그쵸, 그쵸. 법원 입장에서도 엄청난 부담감을 느끼실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재판은 불구속 재판이 원칙인데 지난번에도 사실은 영장을 청구했는데 출석 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를 좀 고려해서 하지 않을까. 판단하지 않을까. 네. 판사가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는 현직 대통령 장모가 구속된 이번에도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헌정사상 첫 사건. 네, 지난주 금요일 오후에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의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이 사건 어떤 사건인가요? 예, 그 장모 그 대통령의 장모가 네, 구속이 된. 그 장고 증명서라고 부동산 사업을 하면서 그 장고 증명서라고 이렇게 얼마 있는지. 은행에서 얼마가 예치되어 있다라는 걸 은행에서 증명해 주는 증명서입니다. 그 증명서를 한 4건 정도 위조하고 한 건은 행사까지 했다라는 그런 혐의로 기소가 됐고 그게 다 유죄로 인정받은 그런 사건. 그럼 1심 판단을 이제 항소심에서 그대로 유지를 한 거잖아요. 그 이유가 있을까요? 예. 사실관계는 뭐 그동안 1심의 사실관계 그 다툼이 없고 실제로 항소심 재판부도 그대로 인정을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1심 판결하고 2심 판결문을 이렇게 쭉 읽어봤는데
1심에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마지막에 양형을 양형 이유? 예, 네. 양형 이유를 아주 짧게 썼습니다. 뭐라고 썼나요? 유리한 사정 해서 아, 고령이고 네. 이런 식으로 썼습니다. 불리한 사정, X와 그레이드 네. 이런 식으로 짧게 쓰고 징역 1년을 선고를 했습니다. 2심은 보면 그 양형 이유를 한 2페이지 반 정도 아주 길게 굉장히 썼습니다. 길게, 예. 길게 쓰면서 장모한테 상당히 경고를 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명의 신탁을 한 게 있는데 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네. 등기법 위반입니다. 근데 이 법률의 입법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네. 뿐만 아니라 이 상당히 이렇게 그 사업하는 과정에서 네. 뭐 사람을 수단화했다 이런 식의 상당히 좀 센 표현이네요. 상당히 좀 강한 표현을 써서 법과 제도, 사람이 모두 수단화되고 경시되어 온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네. 이런 식의 표현을 재판부가 판결문에 남겼습니다. 예. 상당히 좀 세게 양형 이유를 상당히 좀 길게 작성한 건 좀 이례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1심에서 유죄고 2심에서 유죄인데 네. 자, 항고했다고. 예, 예. 당연히 이제 상고를 했겠죠. 네네네. 근데 2심 유죄가 대법원에서 어떻게 될까요? 전 그대로 유지 판단할 예, 거라고 2심 생각하는데. 유죄가 100건이다. 그럼 예. 대법원에서 몇 건이 유죄가 될까요? 100건이 유죄였다면요, 예, 2심에서? 예. 제가 생각했을 땐 한 85건? 85건. 네. 예, 실제로 네. 통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네네. 2심에서 판단이 뒤바퀴. 대법원에서 유죄되는 확률이 97%. 굉장히 높네요. 예, 3%만 네. 예외입니다. 정말 엄청난 증거나 반전할 만한 걸 예. 발견하지 않으면 그대로 예, 유지된다 봐야 그렇습니다. 되겠네요. 그리고 대법원은 기본적으로 법률적으로 예. 법리적인 판단만 하기 때문에 양형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을 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게 그대로 유지될 확률이 높다고 판단하고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1년을 그대로 네. 하기로 했기 때문에 네네네. 이거를 대법원에서도 이게 유지된다는 전제 아래 네. 법정 구속을 그렇게 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가 이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서 10원 한 장 피해 준 적이 없는 사람이라고 단언을 했었습니다. 예. 근데 또 야당에서는 대선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한 이 말을 이번에도 또 끄집어냈죠. 그래서 대통령실이 이번에는 이에 대해 입장을 어떻게 냈냐면 사법부 판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는 입장 이렇게 딱 또 선을 그었어요. 예. 이거는 뭐 말해봤자 도움될 게 없으니까 말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해야 될까요? 근데 기본적으로 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네.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거죠? 예, 부적절하고 네. 아직 좀 대법원 재판이 남아 있지 그쵸. 않습니까? 네. 그 전에 뭔가 개입하려고 하는 네. 그런 의심도 살 수 있기 때문에 거리감을 두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은 오늘 오후 2시에 열리는 일정입니다. 헌재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선고 결과가 나오는 날인데요. 부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예, 그 사실은 그러니까 장관 탄핵은 네. 헌재 역사상 처음입니다. 오늘 다 헌정 사상 처음이 될 수도 있는.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게 1호 사건입니다. 네네네. 그동안 대통령은 두 분이 계셨고 그쵸. 한 분은 기각되고 한 네. 분은 인용이 되셨고 법관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장관은 처음이었고 그쵸.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사건이라고 보고 자 그러면 결과가 전망. 어떻게 될 거냐 네. 지난번에 중립기업대 출연해서 하루 전에 제가 맞아요. 결과를 예상을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몇 시간 네. 뒤를 예상해야 네. 돼서 훨씬 더 일단 어려운데 3시간 반 뒤에 예. 시작되죠. 두 가지라고 봅니다. 네. 이제 두 가지를 예측해야 되는데 인용이냐 기각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어- 기각이냐 인용이 됐을 경우에 표차가 크냐 아니면 적냐 네. 이걸 예측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우리 앵커분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요? 저는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기각 그다음에 표차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표차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좀 되게 비등비등하게 될 것 예, 같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를 예상할 수 있는데 네. 어, 왜냐하면 예. 그 제가 이 법조 취재하면서 그 판사님들이나 이제 법원의 섭리 뭐 이런 걸 들을 때 예. 공평하게 보이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안에서도 되게 다양한 이제 그 의견 차가 있으시고 그래서 예. 그런 의견을 딱
근데 법리적으로 또 판단한다고 하셨죠. 네, 네. 근데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했을 때는 사실 이상민 장관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 예, 망언 약간 실언을 하고 유가족들의 예.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발언을 하긴 했지만 예. 법리적으로 장관으로서 막 엄청난 직무유기를 한 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도 또 있더라고요. 예, 근데 정확하게 보면 네. 장관이 탄핵 달려면 네. 헌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그 직무 집행에 있어서 위배를 해야지 네. 장관이 탄핵이 됩니다. 근데 네. 지난번에 이 탄핵 사건을 헌재가 승부하면서 이미 결정례를 만들어 놨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러면 네. 법률이나 헌법을 위배했다고 생각하느냐? 네. 그냥 위배가 아니라 중대한 위배가 있었을 경우에만 탄핵 인용이 네. 된다라고 그렇다면 했습니다. 중대한 예.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예. 그러니까 박근혜 전 네네네네.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실제로 기소가 돼서 재판까지 받고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부분을 좀 헌재 결정문에 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감안을 한 거죠. 네. 근데 이상민 장관 같은 경우는 그런 케이스는 좀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처가 법률이나 헌법의 중대한 위반으로 볼 수 있느냐 이런 걸 놓고 재판관들 사이에 의견이 네. 갈릴 걸로 것- 보고 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 재판관이 지금 이게 인용이 되려면 재판관 9명 중에 7명 이상이 출석해서 네. 6명의 동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 인용이 됩니다. 네. 인용은 쉽지 않다. 네. 그래서 국장님도 기각이라고 예, 보시는 기각 거고. 가능성이 크고 네. 표는 그다음에- 어떻게 보시나요? 탄핵 같은 사건, 네. 헌재가 결정을 할 때 어떤 식의 절차를 밟느냐를 좀 네. 봐야 되는데 탄핵은 어떤 공무원을 파면하냐 아니냐 이런 식으로 결정하기 때문에 이런 거 결정할 때는 의견을 네. 한쪽으로 좀 몰아가는 오.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중립적인 사람을 네. 많이 남기지 않고 이렇게 의견을 만장일치 모아서 약간 이런 그렇습니다. 식으로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전 대통령 네네. 탄핵도 한 명을 제외한 경우가 대부분 만장일치였죠. 만장일치로 많이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 한 명인가 별개 의견인지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 같고 네. 나머지 대부분 동의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 건도 그렇게 될 가능성 그러니까 표차도 조금 한쪽으로 그 몰릴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전망이 맞을지 저의 전망이 맞을지 오늘 예. 확인을 해보면 좋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4명 이상이 반대를 하면은 직무로 이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예, 그쵸? 그렇습니다. 오히려 만약 돌아가게 된다면은 지금 예. 우리가 오송 참사 겪는 중에도 행안부 그 장관 자리는 비어 있었잖아요. 예. 공석이었는데 예, 이제 뭐 곧바로 장관직에 복귀를 하시는 건가요? 예, 그 당장 선고 내일? 아니죠. 오늘 선고를 하면 네. 2시에 이제 선고를 시작을 하면 네. 그 선고 즉시 장관직에 복귀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 행안부 장관이 중대재해본부장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송 참사를 때도 이렇게 재해본부장이 사실상 차관이 대응을 했었거든요. 그쵸. 그래서 행안부 장관이 복귀를 만약에 하게 되면 안전 문제 이런 걸 좀 더 네. 좀 신경을 쓰지 쓰셔야 되지 않을까.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럼 오늘 외나무다리에서 만난 원수 저희가 준비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일단 오늘 이화영 재판 예. 지켜봐야 되고요. 또 예. 2시에 이상민 헌재 선고 예. 그것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겠죠. 예. 다음번 법조 이슈 나올 때 또 예. 한번 출연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예.